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아침입니다. 2013년 8월 23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의 김용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국민TV에 이제 출근을 하는 와중이었는데 경부고속도로에서 그 빗물 고여 있는 곳을 지나다가 크게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한 2번인가 3번 돌다가 가드레일을 부딪혀서 겨우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감이 교차한다, 이런 표현이 가장 정확할 텐데요. 자, 그래도 살아서 온 거 봐서는 아직 하늘이 저에게 맡긴 역할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완수할 때까지는 살아서 개겨라. 예, 하여튼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빗길 조심하십시오. 정말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습했잖아요. 하늘이 머금고 있던 그런 물기가 다 쏟아져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로써 이제 폭염은 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또 올해 여름도 우여곡절 끝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쇼팽의 작곡한 24개 전주곡의 15번째 곡이 바로 이 빗방울 전주곡입니다. 근데 이게 빗방울 전주곡을 쇼팽이 지은 건 아닙니다. 이 곡이 유명해지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곡들의 다양한 별칭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15번 전주곡을 누구나 빗방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곡의 왼손의 반주가 반복하는 음울한 그런 음이 빗방울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24개 전주곡, 이 전주곡은 쇼팽이 1838년에서 39년 겨울에 마조르카에 머물 때 주로 작곡된 곡입니다. 당시에 여류소설가 조르주 상드와 연인 관계였는데, 근데 조르주 상드는 쇼팽보다 6살이 더 많았고 이미 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자, 그 둘의 관계는 조르주 상드가 쇼팽을 모성애적인 애정으로 돌보아 주었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쇼팽이 그 폐결핵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았고, 조르주 상드도 류마티스를 앓고 있어서 두 사람은 하여간 그렇게 동병상련의 정으로 또 그렇게 인연을 맺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파리가 상당히 춥습니다. 제가 겨울에 한번 가봤는데 무척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은 겨울을 피해서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바로 스페인 남쪽의 지중해 섬 마조르카인데, 근데 막상 1838년 11월 초에 섬에 도착해 보니까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숙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자, 쇼팽을 진단했던 의사들은 이러다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라면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됐습니다. 피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쇼팽이. 자, 옆에서 주민들이 아이고 이거 어떡해요, 빨리 나아요 이러는 게 아니라 저 친구한테 내가 전염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쇼팽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또 조르주 상드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쇼팽과.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좋게 볼 리가 없었습니다. 또 쇼팽은 음악가였기 때문에 피아노를 이렇게 가져오려고 했는데 세관에 묶이는 바람에 또 이제 피아노를 나중에야 만나게 됐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로 우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빛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이 암울한 마음을 달래는 차원에서 또 많은 이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음악이 바로 빗방울 전주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이 음악 띄워드립니다. 너무 이 조국의 현실을 생각하면은 쇼팽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암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빗방울 전주곡 나갑니다.
네,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이었습니다. 영화 그 페이스 오프에서 나왔던 음악이기도 합니다. 자, 1905년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해서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제는 한국의 경제를 침탈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바로 토지 조사 사업이었습니다. 한국의 땅을 지배하려면 한반도의 토지 소유 관계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야만 통제와 수탈이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일제의 움직임은 1910년 본격화됐습니다. 그해 3월 일제는 조선통감부에다가 토지조사국을 설치해서 토지조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910년 8월 22일 비극적인 한일 강제합방조약이 체결됐지요. 이완용이 일제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한국의 통치권을 일본의 왕에게 양도하는 문서에 서명한 겁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그 다음 날인 8월 23일, 그러니까 1910년 오늘 일제는 토지조사법을 공포했습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나온 법이겠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 놓았던 바였을 것이고요. 결국 일제가 조선 침략을 얼마나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8월 29일 한일 강제합방조약이 공포되고요. 국권을 상실한 다음 토지조사국의 사무는 조선총독부로 이관됐고 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토지조사를 전담했습니다. 토지조사법을 반포한 일제는 지적장부를 작성하고 조선부동산 등기령, 토지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지 약탈의 음모를 하나둘씩 실현해 갔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은 1918년 11월 이완용의 토지조사 종료식 축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완용 땅이 참 많죠.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1918년까지 계속된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은 토지 소유권 조사, 토지 가격 조사, 지형 지모 조사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근대적인 토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는데 실은 한국의 식민지적 토지 소유 관계를 공고히 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의 토지를 약탈하려 했던 것입니다. 일제는 주인 없는 땅, 신고되지 않은 땅을 국유화하고 이를 통해서 식민통치 재정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양반계층을 식민지적 지주계층으로 개편해서 식민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도 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진짜 이 기득권 세력을 잘 달래면 그 사회는 무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게 사실 정말 유사일에 계속되어 온 통치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뿐 아니죠. 일제가 노린 건 많았습니다. 토지와 주거를 연결시켜서 한국인의 동정을 살핌으로써 영구적인 식민 통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게 빅데이터의 원조라 하겠습니다. 동시에 세금 파악을 확실히 함으로써 수탈의 자유로 삼기도 했습니다. 일본인들의 한반도 정착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것도 숨은 목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해방될 무렵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적산 토지들, 적산 가옥들. 이게 왜 나왔겠습니까? 다 이게 조선에 대한 일제의 토지조사법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겁니다.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실제 토지를 소유했던 수백만 명이 결국에는 토지 소유권을 잃었습니다. 그 수백만 명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농민들이었습니다. 실경작자들이 땅을 빼앗기게 된 그런 계기가 바로 이 일제 토지조사법 공포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땅을 부당한 부의 축적 수단으로 잘못 활용하게 된 결정적 계기도 바로 이 일제의 토지조사법에 따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 총독부는 전 국토의 40%에 해당하는 전답과 임야를 차지하는 대지주가 되었습니다. 참 일제강점기 때 뭐 우리나라 근대화가 도모됐다 이런 헛소리를 늘어놓는 분들 많습니다. 설령 그것이 100번 양보해서 맞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폐해를 생각한다면 이런 뭐 자기들이 주장하는 일제 통치로 인해서 얻은 혜택 그건 좀 만분의 1이나 되겠습니까? 역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질 때 또 다른 그릇된 역사는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향 너는 나의 조상나라이니. 네, 장사에게 한반도가 함께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무장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서 서울 세검정 고개까지 침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수류탄과 기관단 총으로 무장하고 한국군 복장으로 휴전선을 넘어서 수도권까지 잠입했습니다. 하지만 세검정 고개의 자하문을 통과하려다가 비상근무하고 있던 경찰의 불심 검문에 정체가 드러났고 우리 군경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교전에서 28명이 사살되고 2명은 도주했고 1명은 생포됐는데 생포된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의 목 따러 왔다는 김신조입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향토 예비군이 창설이 됐죠. 대외적으로 요란스럽게 향토 예비군이 창설되던 바로 그날 그 비밀스러운 부대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실미도 부대입니다. 실미도 부대 209 파견대, 684 특공대, 오소리 공작대 이름은 많았습니다. 이 부대의 창설 목적은 뭐냐? 똑같이 돌려주자. 북한에 잠입해서 김일성을 죽이자. 이런 겁니다. 실미도 부대는 북한이 내려보낸 무장 게릴라 수와 같은 3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인민군식 훈련을 받으면서 단 3개월 만에 북파가 가능한 인간 비행기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3년여 동안 출동 명령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70년대 초 국제적 긴장 완화 속에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정부로서는 이들의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웠고요. 결국 훈련병 전원을 제거하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제거하라. 이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 병기들을 제거해야 할 기관병들은 나약했습니다. 훈련병과 기관병이 전투를 벌였는데 되려 기관병 24명 가운데 18명이 희생되고 6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1971년 오늘의 일입니다. 1971년 8월 23일 오전 6시쯤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기관병을 살해한 실미도 부대원 24명은 낮 12시 인천 독배부리 해안에 상륙한 뒤 버스를 빼앗아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육군과 총격전을 벌이면서 오후 2시쯤에는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총격전을 벌이다가 스스로 수류탄을 터뜨려 부대원 대부분이 사망했습니다. 단 4명이 살아남았는데 이들 역시 이듬해 3월에 사형됐습니다. 영화 실미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됐는데 이제 영화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부대원들이 사형수 같은 아주 중범죄자들로 이제 구성됐다는 영화 속 이야기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민간인들로 구성됐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1968년 3월에 충청북도 옥천군의 한 마을에서 실종된 7명의 청년이 실미도 부대 부대원이었다는 사실. 이게 바로 2004년 국방부에 의해서 확인이 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참 사람이 하나의 어떤 그 도구가 돼버린 그런 비극적인 시대의 일입니다. 사람이 도구일 수는 없겠죠. 예, 사람은 시민이고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오늘 저녁에 또 촛불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금요일 저녁 7시 청계광장입니다. 바로 오늘 국민의 국민됨, 주권자의 주권 가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오늘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실미도라는 영화의 OST 중에서 조용필 씨의 이 태양의 눈이라는 노래가 또 포함됐더군요. 이 음악 잠깐 들으시고요. 인문학으로 이어는 오늘 순서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청계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